네,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 고민에 빠진 뉴욕 증시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개편 첫날인데요. 저희 하나증권 김호균 영업부 금융센터 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굉장히 뉴욕 증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경제 지표가 연초 들어서 잘 못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네. 뭐 경기 지표, 또 이번에 소매 판매와 또 소비 지표, 주말에 나온 PCE는 괜찮았는데 또 오늘 나온 제조업 지표도 또 좋지 못했다. 자,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경기에 대한 향방과 금리에 대한 방향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어제 나온 이제 제조업 지표도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상황부터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PC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PC는 물가 지수죠. 그러니까 물가 같은 경우는 연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잡혔다라고 보는 분위기인데, 최근 들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증시 조정이 좀 이어지면서 물가에 대한 관심이 좀 다시 높아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빅 이벤트였던 수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증시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당일 마이너스 8%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있던 PC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와 부합하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직후에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그 패드와치 기준, 즉 연준 금리에 대한 시장의 그 이해를 보면요. 일단 지난주에는 매크로 지표 발표가 크게 많진 않았기 때문에 경제 지표로 인한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예상은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네. 세부적으로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금리의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장표를 이제 해석해 드리면 연내 한 2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5, 6월에 한 번 정도 그리고 9월에 추가 1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속도가 좀 빨라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에 대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경제 지표와 또 연관 없이 침체 우려가 또 지속될 것으로 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나온 이제 GDP 나오는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자칫 해석을 잘못했다가는 완벽히 실패한 전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GDP 나우 같은 경우는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는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좀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온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1분기 GDP 예측치가 한 2, 3% 정도 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마이너스대로 꼬꾸라지는 그림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시장에 놀라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원인을 우리가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1분기에는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 기업들이 최대한 이제 수입을 늘리는 최대한 이제 앞으로 수입할 걸 땡겨서 수입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입이 과도해지니까 무역 적자가 좀 악화되는 측면이 나왔고 이 무역 적자 측면을 이 GDP에 반영을 한 데이터다 보니까 성장률에 좀 타격을 받으면서 마이너스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은 이제 이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후에는 오히려 강하게 GDP가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예상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이제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경기 침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 경기 침체를 얘기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좀 우려덕긴 부분이 오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침체도 온다?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세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가 증가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부 효율부의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 지출이 줄어들고 그리고 고용이 좀 악화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이것도 침체 이슈 아니야? 이렇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쇄되는 이슈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디플레 압력을 주면서 좀 조정을 하는. 근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이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있으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라는 우려인데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 측 인플레가 발생해야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좀 그 우려가 강하게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현상으로 일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다행입니다. 지금 부장님의 분석으로는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크질 않다. 네, 다행히 이제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 또 불씨가 되는 게 트럼프의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이제 하루 앞둔 이 캐나다, 멕시코의 이제 25% 관세 부과가 발효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발 관세 전쟁이 커지는 그럼 그것과 관련한 경기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내수 부진도 궁금한데요. 네, 관세 부과에 대한 내수 부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수 부진을 얘기하려면 실물 경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관세가 부과되기 전이고 어쨌든 관세 부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관세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의 의중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트럼프에게는 관세가 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려고 부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일단 크게 때려놓고 미국이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의 관세가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 중기적으로는 시장의 회복과 반등을 하는 모습이 이제 반복적으로 연출될 것 이런 것이 좀 예상되는 시나리오거든요. 그게 좀 최근까지 이어졌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어떤 이제 반응 그리고 의지 이것이 좀 강하다 보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소비세를 없애고 관세로 모든 걸 충당하겠다 이런 어떤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트럼프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게 25대 대통령인 맥키니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찬란할 때를 이제로 돌아가자. 네. 근데 이때는 사실 보호무역주의 시대였고요. 이때 평균 관세가 40% 육박합니다. 거의 이 정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소비세를 줄이고 감세를 하고 관세를 늘리자는 게 정말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달성하기 좀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맥케린 대통령이 있었던 보호무역의 시대와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다르고 이것을 트럼프가 원하는 소비세를 아예 없애고 관세를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느냐하고 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는 그걸 가져가더라도 바로 그렇게 하진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세는 다시금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세게 때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 충격 그리고 또 목적을 끌어내면서 합의 반등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가 계속 당분간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취임 전후로 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올해 초에 주식시장을 좀 이끌었잖아요. 근데 이거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M7의 흐름을 보더라도 메타를 제외하고는 부진한 성적을 나타내면서 거대한 순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작년에 좀 좋았던 미국 주식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금이. 자, 그런 관세 등의 시장의 이슈가 많기 때문에 반 트럼프 트레이드로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효과가 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뭐 반 트럼프 트레이딩 현상, 이거는 좀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의 회귀라기보다는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인한 차익 실현, 트럼프 트레이딩의 차익 실현으로 현재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M7이 하락하고 글로벌 수급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좀 자연스러운 증시의 리밸런싱 과정이다.
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7에 대한 어떤 시장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M7이 시장에 차지하는 S&P 500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크게 올라갈 룸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AI 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플랫폼 기업인 빅테크인 M7보다도 AI 하부단으로 점점 이게 퍼지면서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크로 현상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주춤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110을 뚫었다가 이제는 106 요 정도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환율 측면에서도 미국 일변도의 시장에서 매크로 상황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뭐 한두 달 사이 일어난 일이 2, 3년으로 봤을 때 약간의 반동? 그러니까 어쩌면 전체적인 추이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반 트럼프 트레이딩 요거보다는 이 관세 이슈가 좀 높기 때문에 관세 회피처 트레이딩 뭐 이름 붙여보면요. 예. 주 섹터는 뭐 광고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금융, 의료 즉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서비스나 이쪽 그 소프트웨어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국 증시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겁니다. 글로벌 증시의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최근 중국 증시가 미국에 비해서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급 차원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일단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 변하는지를 확인해서 수급 이외에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런 어떤 수급의 변화 흐름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질문을 드린 반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은 그것보다는 관세 회피처 트레이딩이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광고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금융, 의료 쪽으로 좀 자금의 순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3년으로 길게 본다면 잠깐의 반동이라고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엔비디아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11%까지 급락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께서 참 놀랐습니다. 네. 최근 들어 이제 엔비디아의 하락세 너무 궁금하고요. 또 제2의 엔비디아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까지 같이 들어본다면. 네. 사실 실적 내용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습니다. 아마 지난주 수요일 장마감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뭐 이런 비트했다고 표현하죠. 예. 넘어섰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상회한 정도가 이전만 못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진율 굉장히 중요한데 70% 초반대까지 내려오니까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70%만 하더라도 엄청난 마진율인데도 불안해하는데요. 일단은 좋은 점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블랙의 수요가 좋은 상황이고요. 젠슨항의 입에서 딥시크 우려를 좀 해소했죠. 오히려 추론 AI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GTC에서 루빈을 공개하겠다. 차세대 칩에 대한 공개, 즉 어떤 새로운 증시의 모멘텀, 불쏘시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상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아직 시장 주도주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의 기대감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딥시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AI 인프라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엔비디아를 얘기했을 때 AI 인프라 섹터보다는 이것이 좀 더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나 피지컬 AI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3월의 증시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발표됐고요. 그 서비스업 PMI도 발표가 있고요. 고용 위크입니다. 그래서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침체에 대한 우려가 오늘도 나오고 있는데요. 침체 시그널은 좀 아직이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표에 따른 높은 변동성은 이 3월 초까지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조정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나스닥 지수가 조정이 없이 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3번의 조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정의 양상을 보게 되면 3개월 정도 조정이 온 적도 있고 대부분은 1개월짜리 조정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조정이라고 하면 조금 더 길게 우리가 좀 상황을 보고 움직여야 할 것 같고, 그럼 조정 이후에 반등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봤을 때는 한 1개월 정도의 V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하나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호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